정여립 벼슬을 사직하고 낙향하여 계층을 초월한 폭넓은 교류를 맺었으나 1589년 영모에 몰려 자결한 사람으로 군주 제도의 모순점을 간파한 진보적 지식인이었다. 선조가 임금 자리에 앉은 것은 16세기 후반기였다. 그는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아버지를 둔 압 임금의 조카였다. 압 임금 명종이 만약 아들을 두었다면 그는 여느 후궁 출신의 군들처럼 푸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아무튼 그는 15살의 왕위에 올랐으며 임진왜란과 같은 미정류의 재난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보다 그에게 커다란 시련을 준 것은 그의 재위 기간에 붕당이 일어나 당쟁에 휘말린 것이다. 그는 이런저런 당파 싸움을 겪다가 1589년 선조 22년 끝내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맞이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기축옥사라 부르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의 일이었다. 이해 10월 황해감사 한주는 비밀장계를 올렸다. 그 글 속에는 정여립이 주동이 되어 전라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일대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당시 조정은 동인들이 득세하고 있었다. 곧 이산의 유성룡, 정은신 등 세 정성도 동인이었는데 정여립도 동인에 속해 있었다. 선조는 즉각 대신이야 옥사를 다스릴 벼슬아치들을 밤중에 불러들이고 비밀장계를 내보였다. 그 장계에는 정여립의 도당인 안악에 사는 조구가 밀고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 내용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질 여가도 없이 의금부 도사들이 전라도와 황해도로 내달아 범인들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정여립은 의금부 도사가 그의 집에 이르기 전에 벌써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하수인으로 안악에 사는 변숭복은 이 고변의 사실을 알고 한달음에 전라도 금구에 사는 정여립에게 알린 것이다. 정여립은 이에 재빨리 변숭복과 그의 아들 옥남 그리고 동모자인 박년영의 아들 출룡만을 데리고 진안 죽도로 숨었다. 이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도망쳐와서 산속에서 지내며 며칠을 동네에서 밥을 빌어먹었다. 이에 동네 사람들이 수상한 사람들이 산속에 숨어 지내며 볏집 속에서 잠을 잔다고 알려 진안 현감 민인백이 광군을 이끌고 산을 포위했다. 민인백은 정여립 일행이 바위 속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왕명을 전하고 사로잡으려 했다. 정여립은 이때 칼을 빼 변숭복을 먼저 치고 다음 그의 아들과 출룡을 차례로 내리쳤다. 그리고 칼자루를 땅에 꽂아놓고 목에 칼날을 대고 찔렀다. 정여립은 죽으면서 황소 울음소리를 냈다 하며 그의 아들은 칼을 빗맞아 살아났다고 한다. 이 죽음은 민인백이 죽여놓고 거짓으로 꾸며 보고했다는 말도 전해진다. 한편 조정에서는 연일 이 일로 논란을 벌였다. 그런 중에도 고향에 있던 서인 정철은 이 소식을 듣고 조정에 달려와 임금을 만나서 속히 역적들을 잡아들이고 서울에 계엄령을 내리라는 글을 올렸다. 실로 신속한 움직임이었다. 이런 속에 연루자들이 속속 잡혀왔는데 대부분 동인계열의 사람들이었다. 30대로 조정의 사정을 환히 알고 또 정치 기술도 익숙해진 선조는 정철을 우의정으로 삼고 이어 위관으로 임명, 이 옥사의 조사와 처리를 맡겼다. 당시 우의정 정은씨는 정여립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정여립이 모반할 리가 없다고 변명한 탓으로 쫓겨나 문초를 받고 있었다. 이래하여 서인들은 이 일에 동인들이 많이 연루되자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고 동인들은 혹시 불똥이 자기 몸에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동인들의 소장 세력은 오히려 쾌도난마로 일을 처리하는 정철을 향해 더욱 강하게 죄인들을 다루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의금부 도사와 선정관들의 발걸음이 곳곳마다 요란했고 국청에서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는 고문이 연일 계속되었다. 그러면 정여립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전주 사족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조상들은 대대로 전주 남문 근처에서 살았다. 그는 촉망받던 선비로 재주와 학식이 뛰어났다. 그가 2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조정에 들자 그의 재능과 학식에 많은 청년들이 감복했다. 그가 이때 이의와 성혼의 문화에 드나들며 학문을 더욱 있게 총애를 받았다. 이의는 그를 큰 인물이 될 그릇으로 보고 요직에 청거했으며 성혼도 늘 그를 아꼈고 조정의 대신인 박순 또한 그를 늘 이해하고 돌보아 주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은관, 난관으로 있으면서 바른 건의를 하고 공정한 인사를 펴
정인홍과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 그가 왕에게 건의할 적에는 고개를 들고 눈을 똑바로 뜨고 따지고 들었다 한다. 어느 때는 왕이 그의 건의를 거절하자 문 밖에 나서며 눈을 부릅뜨고 왕이 있는 곳을 뒤돌아보았다 한다. 이런 그를 왕이 못마땅하게 여길 것은 뻔한 일이다. 그는 한때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2년 만에 39세의 나이로 다시 조정에 들어가 수찬이 되었는데 이때 그는 이 일을 자기 편만 지나치게 옹호한다는 따위로 공격하여 서인이 대부분인 이의 다른 제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리하여 그는 스승을 배반했다는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그의 일생에 큰 전환이 되었고 끝내 그 보복을 받았던 것이다. 이런 분란 속에서 그는 조정으로 물러나왔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자 집을 별장이 있는 금구로 옮겼다. 그는 벼슬의 뜻을 버리고 오직 학문을 익히며 여러 사람과 어울렸다. 그가 조정에 있을 적에 선조를 바보나 머저리로 취급했고 때로는 어두운 임금, 부득한 임금으로 생각했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때 고향에 돌아와 살면서 조정의 여러 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했다고 한다. 그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은 옳지 못하고 누구를 섬기든 임금이 아니겠는가 하고 제자들과 동료들에게 말했다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따질 적에 군주 제도에 대한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던 지식인이었던 것이다. 이때 그가 사귄 사람들은 천민, 성녀, 선비 등 여러 계층이었다. 그 중에서도 화적, 성녀, 종들과 어울렸다. 길삼봉은 천안에 살던 종 출신인데 힘이 뛰어나 화적질을 하는데도 관가에서는 잡지 못하였다. 또 중의연은 운봉 평민의 아들인데 스스로 요동에서 온 중이라고 말하고 요동에서 바라보니 동쪽 나라에 왕기가 있어 나오고 보니 전라도 땅 전주 남문 밖에서 뻗었다.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녔다. 지함두는 서울 출신의 천민으로 간통사건으로 몸을 피해 회사라 자칭하고 다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름, 거주, 연령, 본단 등을 적어 불망록이라는 책을 지니고 다녔다 한다. 이들 외에 소외된 황해도 출신의 변승복, 박연령 등이 끼어 있었다. 정열입은 전주, 금구, 태인 등지의 무사들과 노비들을 끌어모아 대동계를 조직, 매월 15일마다 그의 집에서 활쏘기 등 무예를 익히고 술과 고기로 잔치를 베풀었다 한다. 이 개조직이 어찌나 잘 되었든지 정열입이 외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부르자 일시에 많은 군사가 모여들었다 한다. 어쨌든 정열입은 대동계를 주축으로 구월상과 송광사의 승려들과 연계를 맺고 화직대와도 손을 잡아 모반을 꾀했다는 것이다. 이 모반의 대장은 길삼봉이요 총책임자는 정열입이었다. 이들은 이가가 망하고 정가는 흥한다는 따위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위로는 구월산, 아래로는 송광사의 삼일암 등에서 모의를 거듭했다고 한다. 이 사실이 널리 퍼지자 그 하수인 중의 하나가 겁을 먹고 고변했던 것이다. 이 옥사를 맡은 정철과 백유압 등 서인들은 정열입과 친분이 있거나 편지를 주고받았거나 먼 친척이거나 간에 잡아들였고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잡아다가 족쳤다. 더욱이 임금은 혐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 일러 바치라고 분부했다. 이에 전라도 유생 양천경과 정함수 등이 벼슬자리나 얻어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찍어넣는 상소를 조정해냈다. 그리하여 걸려든 중에 이발과 정계층이 있다. 이발은 남평 사람인데 그는 동인의 맹장으로 이때 고향에 돌아와 있었다. 이발은 정열입이 서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적에 주위에서 정열입과 교제를 끊으라고 권했지만 듣지 않고 그와 남달리 지냈다. 정계층은 아전 출신의 아버지를 둔 무안에 사는 선비이다. 정계층은 일찍이 서경덕에게서 글을 배우고 한때 명망 있는 선비로 조정에 청거되어 곡성, 현감 등 낮은 벼슬을 지내기도 했다. 정계층이 정열입의 집터를 도와주는 등 친하게 지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계층은 저리를 배척하는 글을 써서 정열입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과 동의했다는 것이다. 또 조정에서 길삼봉을 잡지 못했는데 그가 누구인가를 따지다가 걸려든 것이 지리산 앞 덕산에 은거해 있는 최영경에게 혐의가 씌워졌다. 최영경은 강직한 선비로 한때 조정에 나와 벼슬도 했으나 남명 조식을 흠모하여 지리산에 은거해 있었던 것이다. 그가 호를 한때 삼봉으로 썼는데 진주의 어느 선비가 그를 길삼봉이라고 고해 바쳤던 것이다. 그런데 최영경은
이황, 성혼 등을 반대한 적이 있었다. 이들은 매맞아 죽거나 귀양가서 죽거나 차명을 당했다. 이렇게 하여 얽혀 얻은 것이 천여 명이었는데 전라도 인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면 말할 것도 없다. 나라에서 고변을 장려하자 상이라도 타려고 너도 나도 다투어 무고한 사람에게 혐의를 씌워 일러 바친 여파였다. 정여립은 분명히 조정에 불평을 지닌 사람이었고 그와 어울린 인사들 또한 사회의 불만 세력이었다. 그러기에 그가 불온한 생각을 품은 것은 사실일 것이다. 다만 이 모반 사건은 끈질기게도 음모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례만을 들어보자. 하나는 고변될 당시의 사정을 알려주는 것이다. 송한필, 송익필 형제는 종 출신으로 이와 친분이 두터웠다. 그런데 종으로 이 추쇠는 종이 도망갔을 적에 이들을 적발하여 잡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추쇠에 당하여 황해도에서 조가로 행세하며 숨어 살았다. 이들은 정철의 신복으로 그곳에서 전주에 정수찬이라는 성인이 났다. 그를 찾아가면 벼슬이 스스로 올 것이다 하고 소문을 퍼뜨려 이에 변숭복, 박연령 등이 정여립을 찾아가 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꼬투리로 재령군수, 박충간 등이 이리저리 얽어 고변케 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조야 기문 등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최영경의 연루에 관한 얘기다. 최영경은 60여 세의 나이로 고관 얼굴을 지녔는데 길 삼봉의 용모를 두고 수염이 허옇고 학처럼 생긴 노인이다 그나 학식이 풍부하고 기품 있는 노인이다 하는 따위의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은근히 최영경을 지목하도록 조작했다고 한다. 이것은 기충록 등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얽혀든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 원인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첫째로 동인 서인의 싸움에서 동인들이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둘째는 임금과 정철이 사감을 곁들여 이를 조종한 것이다. 선조와 정철은 정여립을 미워했고 또 나머지 미운 사람들을 억지로 연루시켰던 것이다. 셋째는 이런 틈을 이용하여 무고가 횡행했는데도 임금과 당당자들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정여립과 관계있는 인사들을 제거한 것이다. 특히 이 여파로 금구를 전주에 붙여버리고 전라도를 반역향으로 모은 우리나라 역사상 큰 폐단을 낳았다. 그리하여 그 후 호남 인사들의 등용을 억제했고 끝내 동학 농민혁명이 터졌던 것이다. 분명히 밝혀둘 것은 정여립이 왕조시대에는 이런 핍박을 받았지만 개혁자로서 우리 역사의 우뚝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모습은 조금 뒷시대에 산 허균에게서 발견된다. 끝으로 덧붙일 말은 정여립이 포악했다는 따위의 얘기는 대개 조작된 것이어서 이 글에서는 쓰지 않았다.